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밀당백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요. 다시 돌아왔다니요. 아니, 왜요? 좀 웃긴데요? 왜요? 뭐 틀려진 게 있나요? 예전처럼 이렇게 4명이서 하지 않았었나요? 또 좀 더 약간 또 재미를 위해서 또 심도 있는 얘기들을 위해서 또 예쁘게 또 꾸며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지식과 정보를 가득 담았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건 놓치지 않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밀당백의 밀리터리 지식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전문가분들도 당연히 함께해야 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저희의 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와 함께할 두 분, 종군 기자이자 군사 전문가이신 태상호 기자님과 밀리터리 매거진의 홍희범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태 기자님은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한 적 있어갖고. 맞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텐션 떨어지면 또 뭐 춤추겠습니다. 야. 아니 뭐 안 시켜도 출기 됩니다. 뭐 춤을 추려고 오신 분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처음 나와가지고 좀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네. 아는 분이 잘하는 태상호 기자가 오셔가지고 그래도 많이 긴장은 풀어지네요. 근데 사실 이게 저희는 최선만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미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오늘의 밀당백 새롭게 바뀐 만큼 밀리터리 마니아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열광할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죠? 환상 속에 멋있는 그런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밀당백 주제, 깊은 바닷속을 지배하는 비밀무기, 잠수함입니다. 와, 잠수함.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어요. 이게 은밀하게 맞아요. 또 적을 침투해서 공격하는 그런 게 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런 소리 나요. 요 소리만 들리잖아요. 네. 그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되게 쫄깃쫄깃해지죠. 맞아요. 네네네. 잠수함 저는 타봤습니다. 저도 타봤어요. 하나, 잠수함을 둘, 타봤어요. 셋. 제주도. 난 괌에서 탔는데. 형은 제주도예요? 너 부럽다. 거기 해외인데. 저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요? 거기도 있어요?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그 막 물고기 막 때려 다니는 거 보고 잘 걸리면 그 돌고래도 봐요. 나는 광어도 봤어요. 광어도 왔어요. 네, 우럭이랑. 그래요? 예, 제주도에서. 사실 잠수함을 미래 전략의 핵심이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뭐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뭐 해봤자 바다의 왕자 정도. 네, 뭐 왜냐하면 그때는 쓸 수 있는 무기 체계가 어뢰 말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 재래식 잠수함도 발전이 됐고 예. 핵으로 운영되는 잠수함도 나왔고 게다가 그 잠수함들에서 사용되는 무기 체계가 기존의 어뢰 기뢰는 물론 각종 탄도탄, 즉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탄이 생기게 된 거예요. 지상에 있는 것들은 다 파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은 처음부터 추적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엔 작전 시간이 한 달 넘어서 그냥 정말 인원들이 지치기 전까지는 계속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일도 없고. 그렇죠. 네. 근데 본토가 핵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무력화됐다. 그래도 우리 핵 잠수함이 어딘가에 있으면 마지막 보복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죠. 되는군요.
약간 초보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부터 이게 잠수함이 있었을까라는 최초의 잠수함은 최초의 잠수함. 잠수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뭐 몇천 년 전부터 있었지만 예. 미국 독립전쟁 때죠. 1770년대, 80년대 사이에 1970년대. 사진이 데이빗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터틀? 거북이. 네. 예. 한마디로 딱 보면은 사람 하나 들어가가지고 있는 게 딱 고작인 그런 잠수정인데요. 네. 이게 되게 웃기는 게 그때는 엔진이 없으니까 예. 다 손으로 움직여요. 아, 엔진이 없어요? 없어요. 예. 그렇죠. 프로펠러를 손으로 돌리고 아, 뭐 오리배처럼 자기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면서요?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잠수함을 만드는 이유가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냐? 물 위에서 당할 수는 없다. 네. 그럼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자. 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잠수함을 만들기. 또 잠수함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에겐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전쟁의 뭐 키맨 뭐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언제 최초로 이 잠수함이 만들어진 겁니까? 1984년. 984년. 1984년. 아시안 게임 2년 전이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냥 아는 체 한번 하고 싶어서. 예. 보통 큰 거를 만들기 전에 작은 거 먼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200톤급의 돌고래급 잠수정을 그 당시에 만듭니다. 200톤급이면 잠깐 말씀 주세요.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200톤? 그래. 지금 이제 앞으로는 3,000톤급이 주력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200톤이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규모죠. 뭐 이렇게 가로로 얘기. 스튜디오보다 조금 길 거예요. 아마. 여기보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수정 자체가 전시돼 있는 곳이 예, 있어요. 심지어 서울암공원 가서 보시면 아 요래서 잠수정이라고 이야기했나 보다라고 딱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체 제작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잠깐만요. 그 잠수정과 잠수함 크기의 차이인 겁니까? 아니면 크기의 차이죠. 그러니까 배럴 무게를 보통 배수량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보통은 300톤보다 아래면은 정. 300톤보다 위면은 함. 그러니까 크면은 함, 작으면 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수함 이야기로 함께하는 밀당백. 이 밀당백 밀리터리 마니아를 이제 만나볼 시간인데 오늘 주제에 이어서 잠수함을 정말 사랑해서 박물관까지 세운 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잠수함 타는 꿈을 꿉니다. 잠수함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고 귀로 듣는 세계예요. 저는 잠수함을 연구하고 잠수함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멋있다. 나는 잠수함에 미친 마녀다. 최일림. 경남 김해. 우와, 잠수함 연구소래. 잠수함 연구소도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을걸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잠수함 연구소장 최일입니다.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잠수함을 연구하고 잠수함 관련 장소들 또 친구들 만나면서 수집하게 된 많은 물건들을 전시한 곳입니다. 배치도 있어요. 저는 뭐 취미가 잠수함이고요. 취미가요? 저분이면 뭐 잠수함하면 국내 최고죠. 그렇군요. 현역 있는 분 아니고서는 저분 따라갈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잠수함은요? 저는 생업으로서 잠수함을 타는 군인이었을 뿐이에요. 뭔가 멋있다. 왜 해군으로 지원했냐? 저희 집안에 해군이셨던 분들이 꽤 있었어요. 특히 이제 제 선친이 또 해군 출신이고 멋있어. 일찍 순직은 하셨지만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군을 지원했습니다. 2014년 해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대령이시군요. 그리고 외자 이름이 뒤에 뭐
하니까 더 멋있어 보여. 원래 김환, 최일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기만이요? 외자가 기만이요? 괜찮아요. 제가 군 생활하던 그 시기가 마침 한국에 잠수함이 도입되는 그런 시기였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게 된 이천함 정운함 부서장 그리고 손은열함 인수함장을 했습니다. 어이구야. 잠수함을 타면서 잠수함 세계를 점점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독일 가서 그것을 취미의 영역으로 잠수함을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전역 이후에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잠수함 부대 간부로서 갈 수 있는 길을 싹 다 밟으셨다고. 엘리트 코스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군 생활도 잠수함이고 전역하시고도 이 잠수함과 관련돼 있는 박물관을 만드신 거예요. 이쪽은 1차 대전, 2차 대전 구역이고 여러 가지 기가 있죠. 안쪽에 있는 이 기는 1910년대 독일의 1차 대전 당시의 해군기이죠. 1차 대전요? 이야, 본격적이다. 조금 곰팡이도 있고 손상되었지만 벌써 100년도 더 된 소장 가치가 높은 진품입니다. 전함 그나이제나우에 실제 개양되었던 기입니다. 해군. 요것은 크기가 작잖아요. 잠수함은 보통 작은 기를 씁니다. 일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범국가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잠수함 전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연구했던 국가 중에 하나가 독일이에요. 독일이군요. 독일이요. 예, 특히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도 실제로 잠수함 전력을 많이 투입을 했고 그 이후로도 재래식 전력은 계속 발전시키고 전술을 연구했던 국가가 독일이고 세계적인 잠수함 선진국 중 하나죠. 독일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잠수함 기술을 받은 국가도 독일이기 때문에 대령님께서 잠수함 전술을 처음 받으러 갔던 곳도 독일일 수밖에 없어요. 유보트,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잠수함입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보트 사진들이 있고요. 이것은 2차 대전 초기에 히틀러가 유보트를 순시하러 함내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예, 히틀러. 저 아래 들어가는 사람은 히틀러고 나머지는 그 해군의 독일 해군. 해군. 예. 이 모델은 2차 대전 때 독일 유보트가 1170척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척수를 가진 게 이 타입 7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유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타입 7. 예, 7형, 7식 혹은 7형. 이렇게 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줄은 안테나, 통신기입니다. 앞쪽에 보면 함포가 있죠. 함포. 오늘날 잠수함에는 갑판에 함포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 함포가 있었고 이쪽에 어뢰 발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트의 주 무장은 어뢰 그리고 함포였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뢰를 쏘려면은 잔망경 심도로 들어와야 돼요. 아, 이걸 뽑아야 되는군요. 보고 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게다가 잠수함은 낮고 일반 배는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구축함 옆에 붙어도 잠수함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구축함에 있는 함포는 내려가지가 않네, 거기까지. 예, 하각이 거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턱 밑을 공격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어뢰는 아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예. 한포 저 데크건으로 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독일의 유보트 역사는 사실 우리 잠수함계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에 올인해서 전쟁을 치루었고 기술의 어떤 혁신을 이루었던 나라가 바로 독일이죠. 독일. 와, 이 그때 당시 잠수함이. 맞습니다. 2차 세계. 아이고야.
잠수함은 큰 배의 영역이 아니에요. 유보트는 우리가 보트라고 하듯이 작은 배의 영역에 속했어요. 그만큼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고 큰 위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해군이 강한 유럽의 나라들은 함포를 큰 것을 달고 싸울 수 있는 큰 배에 중점을 두고 해군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독일은 이제 제국주의 후발주자죠. 해상 통제의 제해권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 대형 함대, 영국과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맞불 작전을 가지고는 제한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죠. 그래서 유보트를 중심으로 발전을 해온 겁니다. 수상에서 주로 작전을 하다가 필요할 때 물속으로 내려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함들이 많이 격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서는 물속에서 계속 작전할 수 있는 배를 만드는 게 꿈이었죠. 이것을 현실화시킨 게 독일입니다. I-21. 2차 대전 끝까지 미국은 이런 배를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서브머린입니다. 오, 뭐 있어? 문제는 종전이 되어서 완성이 되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전쟁에서는 큰 역할을 못했지만 전선국들이 이 잠수함들을 다 가지고 가서 스웨덴, 미국의 잠수함, 영국 잠수함 전부 이 잠수함을 모델로 해서 개발이 됩니다. 전쟁은 끝나고 만들었군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직전에 완성을 해서 실전 투입을 거의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허를 찔린 연합국 측은 잠수함의 위력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칠 영국 수상은 그 전쟁 중에 모든 공포는 다 감당할 수 있었는데 감당하지 못할 유일한 공포는 유보트였다라고 회고록에 남길 정도로 이 유보트는 연합국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무기체계였습니다. 보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강의를 듣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게요. 연구소장님 정도 되면 교수님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거 맞죠? 실제로 잠수함 전문가니까 아, 마니아라고 표현하기 좀 어폐가 있다. 마니아보다는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쪽은 방한 장갑입니다. 이또 2차 대전 때 유보트에 실제 쓰던 것이고, 이 안에는 방한체가 들어있고요. 특이한 것은 이렇게 금지가 있죠. 갑판에서 견시를 하거나 함포를 쏠 때 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만경을 보는데, 야간의 잠만경을 보면 함내가 밝은 상태에서 눈이 적응돼 있다가 잠만경 올려서 딱 보면 순간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잠만경을 항상 내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적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잠만경 노출 시간을 짧게 잡아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사전에 내 눈을 어둠에 적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끼고 이래 있다가 눈을 어둠에 이제 적응시킨 상태에서 잠만경을 보고 견식을 하고 다시 내고 이렇게 하죠. 이게 독일 해군 장교 모자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장교들이 쓰는 정모입니다. 이 하얀색 모자는 대부분 해군을 운용하는 나라들이 정모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트 함장을 바이스 뮤츠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화이트 캡이라고 돼요. 흰 모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모자는 장교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유보트 안에서 이 모자를 쓰는 사람은 함장밖에 없어요. 이것은 독일 잠수함의 전통이 그냥 되어버렸습니다. 유명한 함장이 한 명 있는데 공습을 받으면서 성조원들이 다 함내로 내려가고 배가 이제 잠항을 하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함장이 내려오거든요. 근데 함내로 내려올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로 해지를 닫고 본인은 순직을 했는데, 성조원들은 나중에 그 함장이 함내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잠만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모자만 이렇게 떠 있었다.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아이고. 각국의 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모자인데
인도네시아 나가파사함이라고 되어 있죠. ESME가 있죠. 현재 한화조선소인데 당시에 대우조선소였습니다.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3척을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2척은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고 나머지 3번 함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자 보여드릴까요? 우리나라? 제가 탔던 손은일함 모자입니다. 함마크를 제가 초대 함장이니까 제가 만든 겁니다. 파도가 있죠. 잠수함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 뭐 있어?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헤치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이고 손원일이라는 이니셜 S를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잠수함 부대 기념 모자인데요. 모토가 있어요. 원샷, 원히트, 원싱크라고 있어요. 원샷, 원히트, 원싱크. 우리가 어뢰를 쏘아서 한 방의 표적을 격침시킨다. 이것이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뢰를 쏘기 전까지 표적 분석을 잘 해야 되고 내가 잘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사정거리까지 왔을 때 내가 쏘아서 격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은 이천함이 실제로 미국 폐순양함에 어뢰를 한 발을 쏘아서 한 발로 그것을 격침을 시켰어요. 그래서 미국 신문에서 원샷, 원히트, 원싱크라고 이 구호를 붙여줬어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잠수함 부대는 이 구호를 많이 사용합니다. 멋있다. 이거 뭐 같이 생겼습니까? 뭐 우주복 같이 생겼죠. 이것은 탈출복입니다. 탈출복. 와. 잠수함에서 탈출할 때 입는 옷이에요. 이것을 이제 입으면 수압이 200m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후드 속에 갇혀 있는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쉬면서 좀 편안하게 올라올 수 있고 체온을 보온해주는 그런 소재고요. 이걸 입고 있으면 체온을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밤일 수 있잖아요. 깜빡깜빡하는 등이 있어서 불빛을 보내주고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색깔이죠. 이런 것은 적도제라는 행사를 합니다. 적도 얘기 나왔다. 이런 사진들은 용왕이 주는 적도 통과증입니다. 예. 적도제가 뭐냐 하면 뱃사람들의 하나의 관습인데요. 영도가 적도예요. 적도. 예. 그 영도를 통과할 때 뱃사람들은 무료하기 때문에 용왕제 같은 행사를 해요. 이런 게 있어요? 적도제요? 그러게 이게 뭐야? 장조원들 중에 한 명을 가상의 용왕으로 만들고 또 여자로 분장을 하기도 하고 야자타임 비슷하죠. 선장이나 높은 장교들을 혼돈내고 오. 분장을 맡고 있네요, 진짜. 장조원들이 한번 웃고 지친 항해 속에 즐길 수 있는 세레머니를 하고 이게 적도제를 지는 이유가 있는 게 네. 적도는 사실 바람이 되게 약하거나 안 불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범선 시대에는 예. 바람 없으면 못 가잖아요. 못 가죠. 못 가죠.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건. 예. 그렇기 때문에 적도제 할 때는 예. 바다의 용왕한테 예. 제발 바람 좀 불게 저 무사히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용왕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했어요. 막 왁자지껄하게 하기 시작한 건데 동력을 갖게 된 시대에도 재밌다 계속 하자. 그렇죠. 어쨌든 적도라는 정말 상징적인 지역을 통과하는 그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통이 된 겁니다, 지금. 이런 전통이 지금 현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아, 지금도 해요? 무사히 남은 임무를 수행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순탄한 백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밑에 보면 술병이 많이 있죠. 술병. 와인입니다. 와인. 저거는 나오면 안 될 장면인 것 같은데요?
와인이 잠수함하고 뭐가 근데 있지? 이거 있잖아. 안주가 지천이잖아요. 그치 뭐가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했어. 안주가 지천. 아딱 와인이죠. 잠깐 오늘은 뭐 먹을래? 오늘은 광어 먹고 싶습니다. 야 그물 풀어. 그물 딱 풀어가지고 뭘 그래? 팔 긴 놈 나와. 팔 긴 놈 나와 해갖고 구멍 뚫어갖고 나와갖고 나와. 저기 미역 하나만 따라. 왜 이렇게 우리 네 명이 신났죠? 아,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것 아니 같아요. 갑자기 그러네요. 지금 평소에 보기 힘든 포장품들, 군복들 이런 게 쭉 나왔잖아요. 네. 저한테 누가 하나만 드릴게요라고 하면 저는 와인이에요. 진짜요? 왜?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 국내에 유통되는 와인인데요. 이것을 잠수함에 싣고 갑니다. 어? 그럼 왜 술병이 갑자기 왜 나와요? 그 잠수함에는 두 종류의 구역이 있어요. 사람들이 활동하는 압력선체 구역이 있고 그 압력선체를 감싸고 있는 자유충수 구역이 있어요. 자유충수 구역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물을 넣고 뺄 수 있는 물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이제 잠수함이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아까 보셨듯이 전방 쪽에 하나, 후방 쪽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쪽에 물을 채우느냐에 따라서 잠수함의 기울기를 기울기도 기울기를 달라지고 하는 그 같이 쭉 내려갈 수도 있고. 자유충수 구역에는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이 속에 이 와인을 싣고 갑니다. 언제 싣고 가냐? 이 잠수함이 태어나서 시운전할 때 딱 한 번 내려가는 그 깊은 시험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물에 담그면 여기 보통 와인은 코르크가 있잖아요. 코르크 밑에 공기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 해수가 침투를 해서 이 와인에 조금 섞입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 약간 짭짤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우와. 이것을 이제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그 배에 기념 태그를 붙이고 이 시운전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성조원들은 기념으로 마시기도 하고 와. 이 문화는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따라서 오늘날 잠수함에도 이걸 사용을 합니다. 포기하네고 참고.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생수병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있는 것은 바닷물입니다. 저에게는 이 소장품 중에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1번 잠수함 장보고함이 왜? 처음으로 시험 심도에 내려가서 받아온 해수가 이 속에 있어요. 당시에 장보고함 의무장이었던 분이 이 배를 타고 그 시험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장 깊은 심도에 처음 내려가니까 얼마나 개인적으로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집에 마지막 편지까지 남기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본인은 그 순간의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자기가 마시던 이 생수를 비우고 거기에서 받은 해수를 여기다 채우고 이 붙여놓은 이 하얀 것이 본인의 반창고입니다. 친필로 이제 써서 그걸 30년간 보관을 했어요. 이것을 여러 사람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연구소에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잠수함 요원들의 세리머니 중에 하나가 처음 자망을 하는 이런 승조원들에게 바깥물을 받아서 이렇게 마시는 어떤 이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 심도에서 외부물을 받아서 마시는데 그것은 그냥 짠 바닷물입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이 깊은 심도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하고 같이 하고 이런 이벤트를 합니다. 여기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모든 도서 자료들이 다 있는데 제가 소장한 물건들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정리를 해서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만의 자산인 겁니다. 이 아카이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지식의 자산을 축적을 해서 외국 선진국들과 잠수함에 대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잠수함을 좋아하고 연구하고 사랑하는 마니아다.
담고 싶어요. 아, 진짜 이분은 마니아라고 하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진짜. 저분이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아, 이렇게 최일 소장님과 함께한 잠수함 이야기 말고도 잠수함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이번 코너 밀리토리 썰전 밀전의 토크 주제 잠수함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사실 이 잠수함은 이름과 색깔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 해군에 있는 잠수함 이름 아는 거 있습니까? 잠수함 장보고함. 장보고함은 뭐 많이 들어. 아, 그렇죠. 안창호함. 도산 안창호함. 그렇죠. 네.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은 장보고 같은 경우는 네. 뭐 장보고, 최무선, 이순신 등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바다에서 활약한 그 장수들의 이름을 주로 붙였고요. 네. 그다음에 이 1800톤급 잠수함, 손원일함. 이 손원일함부터는 뭐 손원일, 정지 뭐 이런 사람들처럼 네. 해군 장군들 이름을 주로 붙였죠. 네. 손원일급도 3번함부터는 네.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 등 항일 독립운동을 주로 했던 애국대사들 이름을 주로 붙였고요. 독립운동하신 분들까지. 그렇죠. 네. 이게 또 3,000톤급 잠수함을 2018년부터 도입했는데 이것도 뭐 도산 안창호, 신채호함 등 네. 역시나 이제 독립운동에 공헌한 분들 아니면은 광복 후에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붙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이름을 네. 짓는 거에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잠수함의 색깔도 이게 또 은밀하게 침투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안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색이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잠수함이 회색, 검정색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녹색을 쓰는 국가도 있습니다. 녹색이요? 예. 녹색은 녹색을 왜 쓰지? 뭐 너무 눈에 보통 당연신하죠? 아래쪽은 빨간색이고 위쪽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잠수함들인데 운영하는 국가들은 이란, 북한, 이스라엘 정도예요. 꽤 있네요. 예, 근데 그 국가들의 이 면면을 살펴보면 예. 대부분 그 잠수함들이 연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즉, 이 해조류들이 있잖아요. 아, 네. 오히려 녹색이 좀 이 위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고 반대로 핵잠수함이나 대형 잠수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심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 검은색이 많아요. 아, 깊은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속이도 하고.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얘 활동량에 따라서 색이 좀 색이 다르다고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막 다닌단 말이야. 근데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아요? 아, 그것도 참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제일 이 잠수함 같은 경우 관성항법을 씁니다. 출발한 위치의 좌표는 우리가 아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각도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어느 시간을 갔는지 계산을 하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는 건데 문제는 네. 이 관성항법은 늘 오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주기적으로 올라와서 예. GPS로 오차를 확인하고 그러고 내려가는 조금 늦었지만 정말 좋은 질문이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요? 뭐, 들었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요즘 들어서 왜 핵잠수함, 많죠. 정말 많이 나오죠. 핵잠수함 보유나 뭐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나라들이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다들 핵잠수함을 보유하려고 이렇게 난리인 거예요? 핵잠수함은 잠수함의 어떤 궁극적 완성체다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들 원티어. 그렇죠. 근데 왠지 디젤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좀 그거보다 한 단계 밑에 갖고 그리고 핵잠수함이라고 하니까는 좀 고급 기술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맞아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또 핵잠수함을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죠. 사실 디젤 잠수함은 정확하게는 디젤 발전기로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기로 모터를 돌려가는 디젤 전기 추진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히 네. 말하면 예. 그런데 원자력 잠수함은 어떻게 보면 증기선이에요. 원자로로 물을 데워가지고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가는. 원자력 잠수함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동안 운항이 가능. 몇십 년도 운항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이게 아마 미 해군 규정에 한 달인가까지는 잠수 안 해야 되는데 이유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버텨서. 그럼 그렇죠. 그럼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한 달도 말이 한 달이지. 네. 한 달 뒤에 이 잠수함이 어디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은닉성을 자랑하는 거죠. 네. 게다가 원자력 추진이 되면 힘이 좋으니까
배를 그만큼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은 네. 정말 꿈의 잠수함이다 네. 라고 하고 있고 웬만한 나라들은 다 갖고 싶어 하죠.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 알려진 상식이 있어요. 핵 잠수함이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 시끄럽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소음이 있다. 핵이요? 많다. 근데 네. 난 더 조용할 것 같은데 나는. 근데 그건 옛날 핵잠수함은 그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현대 핵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아요. 뭐 실예로 소음이 그렇게 크고 못 쓸 물건이면 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하고 그리고 러시아가 그렇게 핵잠수함에 목을 메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결국은 핵이죠. 원자력 기술이라는 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 거기에 정치 외교적으로 그걸 만들어도 괜찮은 국가적 지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갖고 싶어도 못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꼽는 핵잠수함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핵연료에 있습니다. 핵연료요? 핵연료의 수명은 보통 10년이라고 봐요. 네. 10년 있다가 연료를 다시 갈아야 됩니다. 교체해줘야죠. 네, 갈던지 아니면 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폐기되는 핵 물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네, 그 관련 시설도 있어야 되고 관련의 원천 기술도 있어야 돼요. 그럼 손에 불덩이 쥐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불덩이를 유지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니네가 있으면 우리한테 허락 구해. 네. 우리는 뜨거운 걸 잘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우리나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핵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네.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다. 예,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고 충분한 지원이 오면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시점에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왕이면 다 있고 있는 게 낫지. 근데 비용적인 문제가 또 있으니까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환희가 돈이 많습니다. 네, 제가 살게요. 핵잠수함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우리 주변 국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가장 우리가 걱정하는 이 북한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문제는 지금 있는 잠수함을 찾는 기술도 뭐 보통 아주 크게 보면은 해상 초계기가 있고 위성이 있고 뭐 수상함에서 잠수함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술을 총동원해도 핵 잠수함을 완벽하게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잠수함을 추적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게 같은 핵 추진 잠수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아야 되고 더 빨아야 되고 잡으려면.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면 우리가 그 핵 추진 잠수함을 제대로 미행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으려면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뭐 한 달이 맥시멈 쫓아다닐 수 있는 시간. 디젤은 또 기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태 기자님은 핵잠수함을 만들어야 된다. 예, 조금 더 편을 드십니까? 시청자분들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얄미워. 얄미워. 뭘 그래. 얄미워. 있어야지. 일부러 내가 했는데 태 기자 얘기 안 하네. 내가 먼저 달아야지. 태 기자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그 또 궁금한 게 자망을 그렇게 하면 이게 몇 주 나가는 적도 있더라고요. 있죠. 그럼 잠수함에 타고 있는 승조원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뭐 하면서 지냅니까? 일단 첫 번째 핸드폰이 안 됐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당연히 못하죠. 못 하잖아요. 통신 자체가 아예 안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옛날엔 정말 영화 필름도 갖고 놓고 그랬어요, 진짜. 그러니까 비디오가 있기 전에 영상 그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져가요. 그 다음에 커다란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헬스 시설을 넣어요. 자전거 뭐 이런 거, 운동. 우리 3,000톤급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이 생겼대요. 드디어 생겼다고 합니다. 예전에 3,000톤급 말고 뭐 1,000몇백 톤급 그런 잠수함에 함장으로 계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재미난 게 많아요. 왜? 함장님은 그래도 자기 공간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작은 방이 있어요. 승조원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자기는 몰래 스타퍼라는 게 있대요. 이렇게 봐요. 있죠. 예. 많이 뛰지 못하니까 그거를 몇 개를 싣고 가서 자기 이렇게 밟았는데 작전을 나갔다가 한 달 정도 돼서 돌아왔었다고 합니다. 3개 가지고 나갔는데 3개가 다 부서졌다. 이제 그거 물 밖에 나오면 그거 안 쓰거든요. 안 쓰지. 안 쓰지. 그건데 그리고 공기는 어떻게 잠수함을 타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좀 달래줘야 될 텐데 맛있는 걸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좋은 잠수함 포인트예요. 식단. 잠수함 식단 어떨까요? 실제로 잠수함이 부식비가 굉장히 높아요. 잠수함이. 그렇죠. 내야지.
스테이크? 잠수함 스테이크. 잠수함 스테이크예요? 유명한 잠수함 스테이크. 야 근데 먹을 거 진짜 맛있어 보인다. 월 잠수함이 비행기 같습니다. 먹는 거는 정말 최고예요. 아, 해야 되는구나. 아, 맞아. 진짜 그래야지. 같이. 스트레스를 이렇게 아니면 못 풀어요. 진짜.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해상함도 그렇지만 특히 잠수함은 네. 날마다 메뉴가 무조건 달라야 돼요. 왜요? 왜냐? 그래야지 그걸 보고 아 오늘은 무슨 요일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하나 잠수함에서 절대 못하는 요리가 있어요. 뭡니까? 직화구이. 불 사용이 안 되는 거죠? 잠수함에는 불이 직접 나오는 조리기구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전열 전기? 전기죠. 무조건 전기. 전기를 쪄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기로 굽든 뭐 전자레인지를 돌리든 전기를 이용하는 수단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잠수함 내부 생활을 공개한 영상이 있대요. 원래는 비공개였다고 그러는데 와 이런 것도 처음 보네. 아유 그래도 좀 크고 널찍한 배네요. 우리 해군 잠수함. 아, 그렇군요. 지금 그러면 저기 물 속에 있는 네. 거겠죠? 바다 속이겠지? 예. 그래도 많이 넓어졌네요. 많이 넓어진 거. 아, 이게 많이 넓어진 겁니까? 침대니까 저 복도가 저렇게 좁아. 어쩔 수가 없지 뭐. 저거는 지나다니면 부딪히네. 그러게. 아니 진짜 이렇게 돌면 뭐 다 잡히겠어 뭐가 다 그죠? 이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잠수함 승조원 이분들을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지원이에요. 지원? 하지만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지원을 하면 먼저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해요. 특히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 배 계속 탈 수 있냐. 정신적인 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6개월 정도를 또 훈련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걸러내고. 6개월이나 훈련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잠수함에 탈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조원들을 훈련을 받을 때 어떤 훈련을 6개월 정도 받게 돼요? 여러 가지 훈련 중에 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뭐 일단 배 잠수함을 조작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소방 훈련이 또 특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불나면 안 되는 그렇죠. 난리 나지. 44초 안에 이 소방복을 입고 그다음에 그 좁은 잠수함 통로 안에서 뭐 소방호스 풀어가지고 불 끄고 뭐 작업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수방원리. 그렇죠. 진퇴양난이야. 앞에 물이 나가면 물이야. 맞아. 그렇게 뭐 어떻게 해? 그걸 빨리 꺼야지. 아무리 발전되고 최신 군함 혹은 뭐 원자력으로 이 동력이 되는 그런 군함이나 잠수함이라고 해도 모든 것은 제한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도 제한되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기도 제한되고 음식도 제한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 대원들을 뽑아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만듭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일 엘리트들을 잠수함 부대로 먼저 보내요. 왜냐면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잠수함 승조원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타고 태어나고 그리고 부대에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잠수함에서 또 그러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결국은 소리죠. 소리죠, 소리. 소리. 어떤 형태로 훈련이든 뭐든 작전이 들어갔다. 그땐 진짜 화장실도 마음대로. 오. 네. 왜 화장실? 방음이나 이런 게 돼 있어도 상관 안. 화장실도 정말 조심해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조용히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말하는 건 괜찮습니까? 아, 못하죠. 말도 좀 조용히 해야 진짜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약간 과정에서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게 해야 된다. 뭐 그 레벨.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물속에서는 소리가 잘 전달되기 때문에 상대의 음향 탐지에 걸린다. 네.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 배 자체도 잠수함 안에서 음탐관이 상대 선박이나 잠수함의 음향 정보를 듣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뱃속에서 자꾸 소리 내봐요. 이거 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죠. 더군다나 또 요즘은 얼마나 또 음향 장비가 또 좋아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작은 소리 하나까지 다 잡히는 거겠죠. 해저에 수중 청음기가 쫙 설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 뭐 어떤 구역을 침투를 하는 그런 순간이다. 그러면은 절대 정숙을 유지하고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그럼 바로 아니 심지어 난 이거 사실입니까? 잠수함 엔진 소리가 보안이라는 거. 아, 그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녹음을 딴대. 엔진 소리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랑 나랑 차이지 뭘. 그 나는 이거 전문가란 얘기야. 지금 무슨 엔진 소리가 보안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엔진 소리뿐이 아니고 물 가르는 소리가 네. 소음이 발생하잖아요. 나죠.
그 소리 정보도 모든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따려고 엄청나게 수집을 해놓는 이게 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김한환 소리라는 거야. 그걸 갖다 녹음을 해갖고 입혀놔. 그럼 너가 만약에 쑥 하고 잠수함이 지나가면 너 소리를 얘가 이걸 듣고 나서 저거 한국의 김한환이다. 그렇게 아는 거죠. 그거 안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뭐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대잠 전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거를 컴퓨터로 처리해가지고 들으면 이게 무슨 배구나라는 걸 파악하니까 그것도 일종의 피아식별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 음탄관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소리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무슨 급입니다. 이건 어뢰입니다. 이건 무슨 급입니다. 거리는 어느 정도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AI로 돌립니다. 그렇지. 그래서 벌써 무슨 급 이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일수록 더 전쟁 때 유리합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뭐 소음 중에서 뭐 절대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리 있죠. 그건 뭡니까? 그게 울프콜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울프콜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몰랐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액티브 핑이라고 하는데 소리를 쏘아서 그 소리가 반사해서 되돌아오는 걸 파악해서 적잠수함이나 그 배가 어딘지 파악하는. 근데 그러면은 그 소리가 당연히 그 맞는 쪽에서 나거든요. 그렇겠죠. 그 소리를 들었다. 어이쿠. 이거 잘못하면 난 죽을 수도 있다. 걸렸다. 그렇죠. 한마디로 전투기에서 레이더 경보음 듣는. 그렇죠. 딱 그 기분인 거죠. 왜 근데 울프콜이야? 늑대 소리 같나? 이런 소리입니까? 울프 같네 진짜.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진짜 느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승조원들한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일 수도 있는. 최악의 경우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마치 새벽 2시에 술을 먹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오빠? 라고 문자 온 소리 같다. 카톡? 울프콜보다 무서운 와이프콜. 대리기사님을 먼저 보내고 와이프가 핸들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와이프가 이제 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일어나 한마디에 일어났어. 그래야지. 이렇게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한 번에 깼어요. 아내의 울프콜. 자, 밀리터리 마니아들 열광할 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새로운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핫플레이스, 핫피플, 핫클립 등 요즘 핫하고 화제가 된 인물이나 장소 등을 저희가 직접 찾아가 보고 만나는 시간. 바로 밀리터리 핫 코너 시간입니다. 에어소프트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뭐 들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볼 수 있죠. 해보셨어요? 써봤어요? 보기만 했어요? 그 서바이벌 게임장 같은 데 가서 써본 적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자, 이 원 없이 총을 쏴볼 수 있다는 이곳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무서워. 왜 이런 장소에서 멋있죠? 나오셨다. 아이고. 누가 봐도 밀떡이다. 에이. 정말 멋있는 사람들. 자기가 살면서 가장 젊은 날, 가장 건강할 때 나라를 지킨다는 목적에 대해서 항상 감사히 그리고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액전연구소 찰리마이크 대표 박승용입니다. 특수작전연구소. 여기를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드론이나 이게 위성을 띄워놓고 보면 북한의 어떤 TBM 발사 시설을 15분의 1로 축소한 그런 모양입니다. 대충 그냥 게임이 아닌데? 에어소프트 인간의 군용 전술 차량이나 저게 왜 저기 있어? 저거 다 불법 아닙니까? 미군에서 불용되는 차량을 합법적으로 사가지고 다시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 모형으로 제작된 적탄도미사일이 리얼하고 다이나믹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군 전용 방탈출 막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전혀 아니었어요. MT 가서 즐기는 그래 맞아요. 그 레벨이 아닙니다. 서바이벌이 아닙니다. 서바이벌이 아니네요. 진짜. 아주 진지하게 지금 진행. 네. 이 장소는 특히 각 과제별로 나눠져 있고요. 이 레인지 전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모의 교전을 한다거나 이제 정신 교육을 한다거나 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위치하신 곳은 바로 이 블루동입니다. 이쪽 환비를 기준으로 외곽으로 해서 이 레드팀이 내려온 이 컨테이너 선상에서의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대만에서는 뭐 국민들한테 이 에어소프트 게임을 장려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체적인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야간에도 저휘도 조명, 즉 우리 미세한 조명들을 사용자가 요구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건 직접 훈련도 하시는 거고 훈련소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저는 01년도에 3438기로 행도 생활을 시작했고 03년도에 육군 소위로 임관해 특이하게 2005년 말부터 전역한 2023년 2월 28일까지 18년간 특전사에서 지휘관, 교관 그리고 참모 업무를 이렇게 수행한 특징이 있습니다. 특전사 특수전학교의 이제 03군번 3총사입니다. 다 특전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하셨다는 특징, 그리고 저는 공중 침투 장비를 입고 있고 이제 김용성 이사님은 이 해상 침투 장비, 그리고 권재현 이사님은 그 산악 극복 장비를 착용해서 하늘, 땅, 바다, 사막, 눈 어디서든 임무 수행한다 해서 이렇게 컨셉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맨 앞에 보이시는 찰리 마이크라는 말, 저희 셋이서 이 센터를 만들 때 정말 많이 고민한 말입니다. C가 의미하는 것은 컨티뉴, 그리고 M이 의미하는 것은 미션, 즉 계속 임무 수행하겠음이라는 뜻으로 비록 몸은 예비역이고 퇴역이지만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임무는 계속된다, 이 기치로 사업 열심히 하자 해서 이렇게 로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제동. 자, 여러분 오늘 하향시 침투 기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경계해 주시는 거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을 경계해 줍니다. 즉 내가 경계 잘못하면 나 때문에 내 전후, 반대쪽 전후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스피치 마지막 사람 오케이.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대학교 군사학과,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대상으로는 응급처치, 기초수인술, 기초장애물 극복, 총기 조작 안전술 요 4가지를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고 종합숙달로 모의교전을 합니다. 참 운이 좋아서 이제 우방국 특수작전부대나 현역 부대에서도 기회를 주셔서 학회 활동이라든지 야전부대 재능기구 이런 것들로 했었고, 작년에 이제 특수전 발전 세미나 때 가서 발표한 것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마음의 고향에서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부름을 받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제 교육 사업이 나름 연구소라는 명칭과 맞게
가장 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엔드 유저들한테 이제 의견을 받아보니까 VD-NVD 공투 모델하고 히팅할 수 있는 힌지 부분을 호환할 수 있게 해서 요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게 양안으로 대체할 수 있게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뭐 추가로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시거나 아이디어 제공하실 게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안쪽에다가도 일단 이런 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연결하고 케이블로 그거는 진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샘플 한번 제작을 해주시면 네네. 그 제안서가 완성이 되면은 국내 업체 제안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산업체 협력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장비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장비가 왜 필요한가? 군인들한테 어떤 상황에 쓰여야 되는가? 그렇다면 얼만큼 필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면 아마 그분들이 연구 개발하신 것을 보다 더 쉽게 군에 제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터리 레포츠 사업으로서 에어소프트 게임 그리고 K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영화 배우분들한테 어떤 뭐 전투 기술 지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출간에 군사자문을 해드린다거나 몇 번 이런 제작사에서도 오시고 하셨는데 주연급 배우의 전술행동 전투 기술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지도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현역 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양의 후예 사격신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안전 통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서대영 상사 역할을 했던 진구 씨랑 같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나름대로 뭐 소소하게 뭐 특수작전부대의 훈련장이라든지 주둔지 뭐 발진기지 이런 곳으로 묘사가 돼서 촬영장 지원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곧 개봉하는 뭐 시즌3에도 이제 자문도 일부 해드리고 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 활동이 뭐 방산업체에 기여를 하던 K 콘텐츠를 통해서 어떤 문화사업에 기여를 하던 뭐가 됐건 간에 제가 비록 소령으로 전역했지만 군 발전에 저희 센터의 활동이 선기능으로서 이제 좋은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 군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 특전사 꼭 선택해서 그 길을 걸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가이. 와, 브라보. 밀당백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밀떡력이 점점 상승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즐겁습니다. 네, 개편된 다음에는 좀 더 밀리터리를 판단, 궁금한 거, 알고 싶은 거를 더 잘 긁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춤을 못 춰서 뭐 그립나요? 제가 그래서 예약 하나 해놨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여기서 안 하고 거기 가서 하려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당백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